아동학대 예방교육. 최근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는 이유로 코를 막고 밥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가 돌보던 아동 10명에게 총 98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보면 보육교사는 말을 안 듣는다며 아동 2명을 서로 박치기를 시키거나 손으로 아동 얼굴 등을 때리고 의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여러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또 아동을 별도 공간에 격리하고 홀로 밥을 먹게 하거나 화장실에 못 가게 해 옷에 배변하도록 하는 등 정서적으로도 아동을 괴롭혔는데요. 아동학대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173명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취소됐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는 69,395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3년 6,796건, 2014년 1,027건, 2015년 11,715건, 2016년 18,700건, 2017년 22,157건 등입니다. 2017년 아동학대 발생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신체와 정서학대 등 한 가지 이상의 중복학대가 48%로 1,7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정서학대는 4,688건, 신체학대는 3,243건, 방임은 2,759건, 그리고 성학대는 689건 순이었습니다. 2017년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32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아 자격증이 취소된 보육교사도 2013년 13명, 2014년 19명, 2015년 21명, 2016년 55명, 2017년 50명, 2018년 1월에서 4월 15명입니다. 이처럼 보육당국은 보육교사의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영유아 보육법에는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만 교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만 접수돼 정황상 아동학대 혐의와 증거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며 보육교사 스스로 이번 시간을 통해 어떠한 생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차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시간으로 오늘은 아동의 권리, 아동학대의 역사, 정의, 내용, 그리고 영유아 학대의 결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동학대의 개념과 아동학대의 유형을 알고 학대 예방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별, 국적, 피부색, 언어, 신분, 종교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아동 권리는 아동이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주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제노바 선언은 세계 최초의 아동 권리 선언으로서
아동의 보호적 측면이 강합니다. 제노바 선언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내용을 보면 첫째, 아동을 물리적, 도덕적, 정신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둘째, 굶주린 아동에게는 음식을, 병든 아동에게는 의료 혜택을, 장애 아동에게는 특수한 도움을, 부적응 아동에게는 교화나 보호를, 고아나 기아에게는 수용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셋째, 아동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구출되어야 하며 넷째, 아동에게는 사회 보장적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하며 때가 되면 생계를 이끌 수 있도록 훈련을 받게 하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헌법에는 아동의 개념과 아동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소자 또는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존재할 뿐이죠. 그러나 헌법 자체는 연소자와 청소년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 설정이 입법자의 입법 형성의 자유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의 개념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아동은 성인과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 심신이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 아동은 여러 성숙 단계를 거쳐서 성장, 발달한다. 아동은 장기간 의존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아동은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아동은 매우 민감하며 가정을 시초로 점차 사회화되어 간다. 그리고 아동은 사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은 심신 미약자이기에 의존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며 성숙 단계에 있는 자이지만 엄연히 자연인이며 국민의 구성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서도 말했듯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른과는 달리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입니다.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지구촌 모든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아동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최초의 협약이고 아동도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협약입니다. 그리고 시민, 정치적 권리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까지 모든 인권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입니다. 국제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의 비준을 받은 협약으로 미국과 소말리아를 제외한 모든 유엔 가입국이 비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20일에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자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국제적인 약속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가입국에서의 아동권리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1항에서는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함이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 보장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 인권을 위한 4가지 기본권에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그리고 참여권이 있습니다. 먼저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한 예로 카지노에 빠져버린 아버지와 그로 인해 집을 나간 어머니로 인해 아동은 돌봐주는 사람은커녕 반겨주는 것은 오직 컴퓨터뿐입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이의 방은 쓰레기장이 되어가는 상황이고 깨끗한 물과 음식, 안전한 거처를 보장받지 못하는 절대 빈곤 아동이 전체의 8%가 넘는 대한민국입니다. 발달권은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권리입니다.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발달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 교육,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활동,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적과 이름을 가질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보호권입니다.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아동 권리로는 방임, 학대, 폭력, 마약 등과 같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24.4%,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14.5%,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길 권리는 11.6%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여권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입니다.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의견을 말할 권리,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이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아동은 가정과 학교에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자유롭게 모임을 조직하고 평화적 집회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연구조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의 60.3%는 사회가 아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아동의 69.5%는 어른들이 아동은 미성숙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처음부터 참여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아동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원칙을 확인해 보면 첫째, 무차별의 원칙입니다.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아동이 보호되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동 이익 최선의 원칙입니다. 공공 및 민간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아동 관련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동 생명 존중 및 발전 보장의 원칙입니다.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최대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의사존중 원칙입니다.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효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을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중국과 그리스,
특히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국가 등에서 영아 살해를 자행했었고, 성경의 모세 이야기는 히브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영아 살해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기 로마의 법률에는 자녀의 삶과 죽음에 관한 절대적 권리가 부모에게 부여해 있었고, 17세기 기독교의 영향력으로 영아 살해가 중대한 범죄로 인식이 되었지만 19세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영아 유기는 원하지 않는 아이의 제거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영유아가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훈육을 했는데 엄격하고 잔인했습니다. 불량한 영유아의 악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매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8세기 들어서 영유아들은 천진난만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루소는 영유아들에 대한 육체적인 처벌과 신체적 학대는 더 야비한 성인을 키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세계 아동의 해를 맞아 영유아 학대 고발센터가 활발해졌고, 영유아 학대에 대한 법적인 대책과 사회적 보호에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영유아에 대한 취급은 대체로 시대에 따라 사회적 시각을 반영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세에서는 유년기에 대한 정의도 유년기와 성년기를 구별하는 낱말도 존재하지 않았고, 이 기간의 아동에 대한 취급은 일반적으로 엄격하고 잔인한 훈련과 지도를 필요로 하는 어른 축소물이란 편견에 근거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의 개념은 학대 범위나 정도를 이해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학대를 협의의 측면에서 보느냐, 아니면 광의의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개념 정의는 달라지며, 의료적, 법적, 사회복지학적 관점에 따라 그 개념은 다르게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의미로 아동학대를 정의할 때는 주로 신체적 학대를 말하게 되며, 이때의 대표적인 정의는 캠페 등의 정의입니다. 캠페와 그 동료들은 아동학대를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 의해 어린 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정의와 달리 아동학대를 보다 광의의 입장에서 정의하는 사람들은 아동복지나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 가능성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종류의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의 범위가 신체적 학대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 가능성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나아가 아동의 권리 보호에 이르는 개념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영희가 아동학대란 아동을 돌보는 부모 또는 양육자의 의도성 여부나 신체적 처벌과 관계없이 아동의 최적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였으며, 또한 허남순도 아동학대를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개인, 사회 또는 제도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장애를 가져오는 상황에 처하도록 방임하는 모든 행위로 보고, 그 구체적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인 학대와 방임, 태만, 그리고 유기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를 규정하는 공통적인 정의는 없으나 대부분의 정의가 포함하고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미국의 아동학대 예방협회는 아동학대를 합리적인 설명을 할 수 없고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닌 아동의 신체적 상해나 그 종류로 규정합니다. 결국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아동 방임, 성적 학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로부터 얼마나 안전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나 유괴 사고와 같은 안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유아를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의 가능성에서 보호하고 아동유괴나 미아 발생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나 교사는 유아를 철저히 보호하고 유아들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지도함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아동학대의 내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아동학대란 첫째, 아동의 신체적 학대, 둘째, 아동의 정서적 학대, 셋째, 아동의 성적 학대를 포함하며 나아가 이외에도 아동방임, 아동유괴, 미아 등이 아동학대에 포함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학대의 문제는 아직 그 현황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학대라는 개념이 지니고 있는 이중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회에서 아동학대를 허용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학대 행동을 문제 삼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덕적 또는 윤리적으로 아동에 대한 어떤 종류의 학대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면서도 막상 어떤 학대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전통적, 관습적인 합의에 의해 학대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폭력은 거부하면서도 구체적인 차원의 폭력은 필요하다고 보는 이중성이 우리의 의식과 태도 속에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학대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의 용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으로 모든 학대의 일부분으로 여길지라도 가장 치명적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고의적이건 우발적이건 주먹을 휘두르고 때리고 화상을 입히고 또는 타격을 가하여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중 신체적 학대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3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A씨는 경기도 광주시의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월 한 달여간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의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한쪽 벽면에 세워두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의 경우 관리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대표에게도 적용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유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3살 아동을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차고 인형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어린이집 교실에서 3세인 아동 B가 공을 함부로 패스했다는 이유로 약 7분 동안 이 아이를 문 앞에 따로 앉힌 다음 어린이집의 나머지 아동만 공놀이를 하게 했습니다. 이어 팔로 아동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일주일여 사이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 귓볼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서,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은 학대 행위를 한 교사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지만 원장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한다는 옛말처럼 교사는 스스로 아동을 어떠한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의 지점이 필요합니다. 신체적 학대의 예를 확인해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발생 및 회복의 시간차가 있는 상처,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그리고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등이 있습니다. 신체학대와 관련된 처벌의 내용은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처벌법상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으로 처리 가능하며 특히 아동학대 치사 시 무기징역 및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신체적 학대와 같이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내적으로 서서히 나타나 정서적 장애를 가져옵니다. 정서적 학대의 예에는 유아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언어적 공격, 경멸, 모독감, 수치심 등을 주는 발언, 감금하는 행위, 아동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 유아에게 무관심한 행태, 그리고 말로 무시하는 위협, 욕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수업 시간과 점심시간 그리고 낮잠 자는 시간에 아동이 말을 잘 듣지 않자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했던 여러 가지 행동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장난치는 아동을 보육교사 옆에 가만히 앉아있게 하거나 교구를 정리하게 하는 것, 배식을 늦게 해주거나 그리고 낮잠을 자지 않으려는 피해 아동에게 무서운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서운 동영상을 보게 한 것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보육교사가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미 아동이 거부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아 이전에도 그러한 동영상을 보게 하여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이 보호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심리치료까지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식습관 교정을 이유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교사의 사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점심때 나물 반찬을 먹으려 하지 않는 3세 아동에게 나물을 입에 강제로 넣어 기소된 사건에서 식습관을 교정하려 한 의도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의 처벌 내용은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포 감금, 중체포 감금, 특수체포 감금, 체포 감금 치상, 협박, 특수 협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학대입니다.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행위의 사례로 노인이 여자 아동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요구를 한 사건인데요. 68살 A씨는 자전거를 타고 가던 11살 여자 아동을 불러 세워 악수하자며 손을 잡고 손등에 뽀뽀를 했습니다. 놀라 도망가는 아동의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를 해달라고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벌금 1,500만 원,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가 선고되었습니다. 성적 학대의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처벌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미성년자 약취, 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인신매매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임 및 유기입니다. 방임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임에는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등이 있습니다. 물리적 방임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교육적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을 의무교육과 같은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방임 및 유기에 대한 처벌 내용은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처벌법상으로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유기치상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학대의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유아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상태에서 학대를 받는다면 뇌출혈이나 뇌손상 혹은 실명 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영유아기는 정신적, 신체적 학대는 결코 일어나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아동 학대를 받는 아동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살펴보면 자아 기능을 손실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후유증이며 전반적 자아 기능의 손실과 발달 지연과 중추신경 장애, 언어 발달의 장애도 보입니다. 그리고 급성 불안의 반응을 보이는데 신체적, 심리적 충격으로 소멸 또는 유기당할 위협을 느낍니다. 또한 심한 공황장애에 빠지며 충격 상황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불안 상태가 옵니다. 병적 대인관계와 같은 후유증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본적인 신뢰를 이루지 못하고 평생 남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는 자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적 방어 기제인 부정, 투사 등을 과도하게 사용하여 위협적인 내적, 외적 부모상을 다루므로 적개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이나 학교에서 공격적, 파괴적 행동과 같은 충동 조절이 손상되며 슬프고 낙심하며 모욕을 느끼는 자아 개념이 손상됩니다. 그리고 자살 기도나 자살 미수와 가출, 여러 형태의 자학 행위와 같은 자학적, 파괴적 행동을 보입니다. 집중력 장애, 과잉 운동, 인지 손상 등으로 학업 성취가 어렵습니다. 즉, 학교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신체적 손상보다는 잘못된 신체적, 심리적 환경이 이상을 초래하는 것과 같이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아와의 대화 기법 중 나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